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금요일에 검찰에 출두합니다. 토요일 날 간다 그랬다가 주중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를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김기현 후보,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8 전당대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또 내년 총선 승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만남이 사실상 지지를 이번 전당대회 때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실까요?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또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네, 신지호 의원님. 나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지지 선언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랑 김기현 후보랑 호각지세 또 일부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만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라든가 또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서 여의도에 다시 재입성한다든가 그런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봤을 때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고 지원 활동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던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손을 맞잡았을 때 그럼 향후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관심인데 손권보 본부장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나경원 전 의원 지지표가 거의 다 안철수 후보 쪽에 갔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지금 오찬을 함으로 해서 그 지지 의사는 확실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말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삼고 처리를 해서 처음에 최근 며칠 사이에 집에서 만나고 또 강릉까지 가서 또 만나고 오찬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자체가 그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김기현 의원과 연대를 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장연대에서 김나연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김기현, 나경원.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달 동안 선거 기간 동안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의 지원 요새 같은 것을 나갈 것이냐. 지금 상황을 보면은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공조, 연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려면은 지원 요체도 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태에 빠진 것이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끼었어요. 친윤과 비윤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친윤 쪽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죠. 비윤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크게 보면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후보 쪽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하는 그 후보 쪽인데 지금 이준석 전 후보 쪽과 그리고 친윤 쪽 그 사이에 이제 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오늘 그 두 사람 김기현, 나경원 이 두 사람의 연대 움직임이 상당히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지난번에 이 김기현 의원이 나 전 의원을 두 번이나 만났을 때 약속은 하고 간 거냐 이렇게 견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많은데요. 당원들의 선택 어떻게 될지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컷오프가 또 돼 있으니까 그때가 진짜 당원들 간의
이 지지율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뭐 공개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 대충 흐름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주제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0일 금요일 검찰의 2차 소환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11시에 출두하는 게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검찰의 항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출석한 지 13일 만인데요.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날 금요일 날 11시 출석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대표님과 변호인만 가지 않을까 싶네요. 검찰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시청과 성남구에 보면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란이 또 간다 이런 말을 했던 이 대표 토요일을 예상했습니다만 금요일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뭐 좀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마도 주말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평일날에는 일을 하겠다, 당무를 보겠다 이랬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검찰은 그 평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금요일로 절충이 된 것 같고 출석 시간 같은 경우는 아마도 10시 최고위 회의를 끝내고 나서 네. 11시에 검찰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번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에게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실제 이제 변호인과 함께 가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고 예. 굳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올 경우에는 서로 간에 지지자들의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까지도 허용치 않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 같고 네. 저번과 마찬가지로 서면 진술서와 일부 진술을 섞어서 예. 방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 대표 측에서는 출석 날짜, 시간, 검찰과 신경전 많이 벌였습니다. 출석과 관련해 안호영 수석 부대변 그리고 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 대표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일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당대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평일날 꼭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 11시 출석 결정에 검찰 측이 여전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검찰 입장 혹시 조금 수용을 하실까요? 9시 반. 뭘 반발하던가요? 그 시간이 9시 반에 출석을 해야 된다. 조금 길게 말하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좀 낸 것 같던데 네. 시간 변경할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이번 출석에는 지도부 의원님들 다 안 간다고 보시면 될까요? 제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희 성남시청 영장에 이름이 적시됐다는데 피의자로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11시 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9시 반. 정의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 시간이라든지 날짜를 가지고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신경전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검찰로서는 좀 일찍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진술서로 가름하면서 검찰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헤아리고 싶고 그런 어떤 전략적 계산 속에서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여러 언론에서 제시하다시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 지금 어떤 그 모습이 연출될지는 지금 대충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본격적으로 싸우고 지금 검찰과의 이런 조사 과정에서는 탐색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 대표는요, 검찰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추가 소환의 명분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보시죠.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찰 측에서 12시간 넘는 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 진술서로 진술을 가름한 것이 묵비권 행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뭐 서면 진술서 내고, 사실상의 묵비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박승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는 비슷한 전략으로 이 대표가 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이제 문자 공지를 통해서 출입 기자단에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제 CG로 나가고 있는데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서도 이제 서면 진술서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그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자세한 것은 법정에 가서 재판에서 다퉈보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역시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그리고 만약에 검찰에서 유의미한 이제 진술을 바탕으로 또는 유의미한 증거를 내밀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새로운 질문을 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혐의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특정인의 진술이나 아니면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 언론과 국민들께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검찰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술서 내고 답하는 게 적극적인 방어권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신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들이라든가요, 재벌 총수들이 저런 식으로 사실상의 진술 거부를 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검찰의 그 추궁을 그게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 반대 증거와 근거를 들이대면서 반박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고 일종의 그 이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거랑 거의 뭐 준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보여지는데 근데 저렇게 하는 것이 이 결과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근데 이제까지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무죄를 받아내고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중요 사건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용은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성남시청 등 4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의 수용실, 그러니까 감방이죠. 거기도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영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배임 등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송 본부장님. 이제 이번에 또 백현동이에요. 예. 백현동은 옹벽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옹벽이 이렇게 쳐가지고 아파트를 밑으로 해서 거기가 성남공항 인근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서 이렇게 아파트를 만든 그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척건 김모 씨가 거기 들어가고 나서 그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 조정이 됐어요. 상향 조정이 됐고 김모 씨는 거기서 한 70억 원 리베이트를 받았고 그 업체는 한 3천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 그런데 그 구도가 상당히 다른 곳과 비슷합니다.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나 비슷한 것이 척건들이 거기에 한 명 김모 씨가 들어가서 김모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했을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인물이에요.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그 기간에 그 성남시 정책실장을 했던 정진상 씨와 이 김모 씨가 그 통화를 여러 차례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4단계 용도 변경 특혜가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간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척건에게 70억 원의 리베이트가 갔다. 그러면 오늘 압수수색을 하면은 그와 관련된 또 자료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그 대표도 정진상 씨와 같이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정 전 실장과 김모 씨의 관계. 뭐 정 전 실장과 김 씨 연락 잘 안 하고 뭐 서로 간에 뭐 지내는 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기 남부청이 검찰에 송치한 내용을 보면 1년 사이에 거의 뭐 115차례 통화했다는 그런 기록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 전 실장의 말이 사실과 좀 다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대표 측근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그러니까 김 씨죠. 지금 말하는 합류한 이후에 이 4단계가 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국토부의 요구였다. 이런 해명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보시죠.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자, 근데 당시 국토부는요, 용도 변경 요구하지 않았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답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이 진술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이미 재판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되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지가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사실상 누가 매입할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8차례 정도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전에 협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이전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리적인 검토라든가 또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떠나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뭐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치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총선 전략도 이재명 대표 수사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잘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걸 극복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생이라든가 야당에 대한 존중,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직 그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10개월 동안 야당 대표라든가 야당 원내대표 한번 만나는 게 없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총선 전략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끊이지 않은 검찰 수사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자, 뭐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은요?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도표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토부는 아니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 참모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70억 원의 리베이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진상과 이 소위 김모 씨 간의 통화가 1년에 110여 차례가 있다라는 거는 사흘에 한 번 들이로 전화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정진상 씨가 전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요번에 이제 들통이 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러는데 애초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원했던 거는 한 2단계만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계속 거절을 하다가 이재명의 측근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무려 4단계나 그 용도 변경을 소위 그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게 자기는 서민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을 했다 그러는데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경우에는 애초에 임대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 아파트를 10%로 확 줄여가지고 민간 분양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도 그렇지만 백현동 같은 문제는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것을 인허가하고 할 때 얼마나 투명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대권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요. 말씀 끝에 왜 당대표는 안 만나고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 변호사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대표와 엄혹한 경제 위기의 시기에 네. 대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다면 예.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인지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가 호텔 관련 실적이 하나도 없던 업체를 계약을 했는데 이 과정에 혹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연루되었는지 이걸 파악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보니까 이 성남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기됐던 의혹들이 있는데 그걸 또 검찰이 한 번씩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한편 정질상 전 실장의 혐의 중에 하나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은 건데요. 이 정 전 실장과 김만배 씨가 상당한 횟수의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이게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천화동인의 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대장동 일당, 이른바 일당들이 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분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30%가 이재명 시장 쪽 형들 그 4명 몫이라고 해서 최초에는 2025년에 10년 있다 주겠다 였어요. 공소시효 10년.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죠? 맞네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428억 나눠 갖기로 한 것도 없다고 하는데 3인 성호나 증자살인 얘기를 하셨다는데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 29번 정도 전화를 주고받은 모양이에요. 이 8개월 동안요. 이게 지분 논의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검찰의 시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송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대장동을 보면은 네. 지금까지 세 그룹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진상 김용 이런 쪽이 있고 또 한쪽은 민간업자들이 있죠. 김만배, 남욱 이렇게 정영학 민간업자들이 있고 그 중간에 유동규 씨가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오가는 것도 민간업자가 유동규에게 줘서 유동규가 이재명 쪽 주변 사람들에게 줬다. 이런 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인허가를 가지고 또 특혜를 주는 과정도 이재명 시장 주변에서 유동규를 통해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있으니까 통해서 이렇게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구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일종의 직거래라고 할까요? 유동규 씨가 중간에 빠지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 통화를 수차례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에서 의심을 하는 것처럼 이 천화동인 1호 이것의 소유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동규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규내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유동규 씨와 이재명 시장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실제적인 주인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 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양쪽에서 직거래로 수시로 통화를 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하면은 유동규 씨가 빠져도 이것을 실소유주를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 전 실장 측에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현안 정보 수집 차원 말고는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준비 비서관 보실 때 어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이제 횟수, 그러니까 얼마나 몇 개월 동안 몇 번 연락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역시도 다 이제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주고 받았는지 예를 들면 통화 녹음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주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공개가 되어서 어떤 얘기로 전화를 걸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 나온 게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 받은 횟수 역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8개월 동안 29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과연 그렇게 많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냐라고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추측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뭐 의심되는 정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뭐 지분을 나누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연락을 나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또 이 입증을 할지 그건 또 몫인데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검찰에서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또 하나 쌍방울과의 관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지금 제기가 됐고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뭐 기소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만 해외 도피할 때 이를 도왔던 수행비서가 오늘 국내로 송환이 됐고요. 그 자금 담당자가 곧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쌍방울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도 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수행비서 송환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로 도피를 왜 하신 건가요? 갖고 있던 휴대폰은 모두 몇 대였나요? 다 김성태 전 회장 명의였나요? 쓰던 건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갑자기 국내로 귀국 결심하셨나요? 도주 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총괄 본부장한테 대응 지시한 게 있나요? 예,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고요.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이 됐는데 현지에서 체포될 때 휴대전화가 6개 정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김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의 차명폰 아니냐, 뭐 스모킹건,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될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서가 휴대폰 6대를 갖고 오늘 귀국한 것이나 쌍방울의 금고지기가 빠르면 이번 주말 또 귀국할 거라고 하는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태국에서 김성태 본인은 귀국을 했지만 그 함께 귀국 의사를 밝혔던 금고직이 자신의 매제죠.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김성태 씨가 이제 입장을 바꾼 것이죠. 그러면 왜 바꿨을까? 여기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검찰 조사를 받아보고 쌍방울 그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실태 파악을 해봤더니 자기가 동남아로 도주해서 8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게 오히려 더 불리해졌구나. 그로 인해서 자기가 더 불리해졌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룹 오너가 나가 있으니까 이제 주인 없는 회사가 돼갖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 돈 이상하게 빼먹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도주를 권했던 그 회사 참모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로부터 빨리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뭐 하는 것이 그나마 이 데미지 컨트롤 하는데 그나마 좀 유리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금고지기가 들어오면요, 그게 나올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대납을 금고지기가 저는 오자마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오늘 압송됐던 박모 씨,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핵심 자금 배우로 지목된 회사의 명목상 대표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뭐 실질적으로 관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승훈 변호사,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옥죄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부담스럽긴 할 것 같은데요. 뭐 김성태 씨의 금고지기자 매제가 온다고 해서 뭐 변호사비 대납이 특별히 밝혀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매제인 금고지기가 김성태 회장의 지시 없이 변호사비를 대납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김성태 조사에서 나온 게 없다라고 한다면 금고지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호사비 대납은 그렇게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뭐 금고지기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생각할 이유가 없죠. 자신이 얼마나 잘 방어를 해서 자신의 횡령 배임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주가 조작이라든가 또는 방북 비용을 지급한 것도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지급한 것이다 라고 진술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검찰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나도 압박 수사로 이어지면 사실관계가 왜곡된 수사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 김성태의 압박에 대한 압박과 김성태의 진술이 뭐 별로 그렇게 뭐 큰 재판 과정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거주의가 처음에 송환을 거부를 했죠. 처음에는 예. 그 바로 오려고 하다가 네. 뭐 조폭에 뭐 협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1차만 하고 포기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송환 거부 소송을 하면은 이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 전에 유병헌 씨 사건 때 유선라 씨 발의해서 그 네. 소송을 했죠. 예. 그리고 저 최소원 씨 딸 정유라 씨도 네. 그때 덴마크에서 소송을 해서 한 100일 이상 끌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소송을 계속하면은 이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검거지기가 1차에서 포기를 하고 들어오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김성태 그 전 회장의 진술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다, 전화도 한 적 없다 했는데 예. 벌써 검찰에서 진술한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4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다만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만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네, 해요. 네. 그런데 검거지기가 들어오면은 검찰에서 검거지기와 김성태 전 그 회장에 대해서 예. 뭐 대질 질문을 하든지 어떻게 말을 진술을 맞춰보면은 예.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불거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기억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중에서 네. 우리가 이제 공식을 좀 만들어 보자면은 예를 든다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 김해는 김만배예요. 네. 그 쌍방울은 김성태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 그 김만배와 이재명 사이의 연결고리가 정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8개월 동안에 20몇 차례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와 이재명 사이에 지금 이화영 이런 공식이 대충 성립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정진상, 이화영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키맨이라고 하는 김성태는 지금 입을 열었고요. 김만배도 지금 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방증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네.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변수로 등장하는 뭐 남욱이라든지 유동규라든지 뭐 여러 사람 또 김성태 밑에도 지금 우리가 막 섞어서 얘기를 하지만 한 사람 들어왔고 한 사람 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거를 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 자체는 검찰이 조사를 하기가 훨씬 유리한 환경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환사채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네.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뭐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많았어요. 근데 뭐 굳이 이태영 변호사만 20억을 줄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이 고발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전환사채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더라 정도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전환사채에 대한 자금 추적을 충분히 다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고지기가 매제인데 당연히 이 금고지기 입장에서는 김성태 씨가 귀국해서 김성태의 진술을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진술에 맞춰서 진술을 하기 위해서 늦게 송환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분 또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김성태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속속 귀국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나 싶은데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실체를 밝혀낼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송금 직후 당시 경기도가 이 도지사 명의로 친서를 작성해서 북측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제기가 됐었죠. 검찰이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한 장관의 대답 한번 보시죠.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영철이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빠져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김성태 전 회장도 이제 김영철로부터 앞으로 경제 협력에 함께 노력하자 이런 취지의 친서를
받았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 따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인사들을 만나서 만약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공항에서, 평양공항이죠, 순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 이런 진술이 검찰에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권 프로젝트로 대북 사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자, 박성민 전 비서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뭐 이게 일단은 진술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책을 생각해 보면 네. 그 당시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북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최종 결재권자이기는 합니다만 그와 네. 별개로 이화영 지사에게 상당히 많이 힘을 실어줬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의혹들,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 있어서 쌍방울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쌍방울의 관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결국 이화영 부지사가 조금 과하게 본인의 성과 욕심을 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볼 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되긴 하는 것이 이화영 지사가 또 본인에 대해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진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쌍방울이 움직였다 또는 이화영 지사가 그 중간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들은 사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라든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빈약한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보다는 이화영 지사가 본인의 직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로 증명하고 싶었던 욕심 네. 그리고 쌍방울 입장에서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본인들의 경제적인 비즈니스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던 그런 움직임이 예.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좀 미약해 보입니다. 예. 자, 뭐 친서 보낼 때 도지사 직위는 지켜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따져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박성민 전 비서관 이야기했듯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북한에 금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난 3일 재판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쌍방울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출석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해당 대화가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 경기도가 돈을 안 주니까 경기도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선양에서 있었던 그 일이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랬더니 이제 돈을 쌍방울이 대납하는 형식으로 됐고 그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졌다. 뭐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신재호 의원님 어떻게 봐야 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요. 너무 많은 물증과 증거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쌍방울 독자의 그 대북 사업이었고 쌍방울이 자신들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북한 측에 돈을 건넨 것이지 우리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준 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사진들 또 함께 뭐 술을 마셨던 장면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거지만요. 2019년 5월에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함께 중국 단둥에 가서 또 쌍방울 그룹의 6개 그 대북 그 협력 사업 그 합의서를 그때 체결하는 건데 갔다 와서 보고서 출장 보고서를 쓴 거고 비공개 보고서가 TV조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가 이번 중국 갔다 온 거의 성과, 일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이재명 지사가 관여됐다는 증거가 어딨냐 하는데 벌써 증거가 이렇게 차고도 넘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가 먼저 불면 좀 뭐하니까 일단 이제 잡아떼고 보는데 무너지는 건 뭐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한번 부인한 게 있었어요. 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다. 중국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었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부인을 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2019년 1월 17일에 8시 가까이 돼서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네, 자, 이 대표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6시에서 8시쯤 만찬을 했는데 본인은 8시까지 재판을 받았다. 어떻게 전화를 했느냐 이런 주장인데 뭐 다른 내용도 있어요. 자, 송 본부장님, 뭐 시차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6시부터 8시 사이에 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서 북한 사람들과 같이 하다가 전화를 바꿔줬다. 예. 그런데 본인은 그 선거법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었어요. 네네. 그게 8시에 끝났는데 어떻게 예. 그렇게 가능한가 8시까지 있었는데 내 재판 받는데 전화를 했단 말이냐 이건데 그 알리바이가 지금 깨질 수가 있는 것이 시차가 1시간이 다릅니다. 선양 시간이 우리보다 1시간 늦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만찬을 한 것이 7시부터 9시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8시에 이재명 그 재판이 끝났어도 재판이 끝났어도 1시간의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 뭐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알리바이가 깨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모르고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통화를 한 사실도 있고 또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출발이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그 사업도 그렇고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처음에 그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경기도가 북한 항해도에 스마트팜 그러니까 ICT 기술을 적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 단지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원이 안 되니 북한에서 화를 낸 거죠. 화를 내서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답을 해주고 그것을 그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있는 데서 이야기하고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그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하고 이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을 전혀 뭐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영수증 같은 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재판한 날 통화를 했다 안 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 그 통화가 무슨 통화였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그날 재판 날이었는데 통화했겠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억해 봤을 때 통화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성태의 진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이 기사에 나오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보면 북한이 스마트팜 비용을 요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아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방법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진술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이제 뭐 제3자 뇌물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경기도에 청탁을 하고 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북한을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3자 뇌물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직접 뇌물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 실제 술 먹다가 처음 전화를 바꿔줬는데 첫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500만 달러를 줬습니다. 이재명 방법을 위해서 줬습니다. 이런 진술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1월에 실제 통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그저 통화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화는 안 했을 거다라고 하다가 지금 주장 중에 통화는 했지만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주장으로 지금 조금 이제 그 약간의 그 변형을 가하셨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증거가 있나 그리고 결국 이화영 그리고 대장동의 경우 정진상까지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정법적으로 말입니다. 향후에 어떤 정치인이 대권을 노리면서 이런 식의 거래가 필요할 때 자기 최측근에게 서로 느낌 알잖아. 눈빛만 보고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하는 관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한국 정치의 미래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 관련해 갖고 스마트팜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북한의 행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이
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방북이 됐든 돈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일반화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남북 정상회담 때도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 현대가 왜 그렇게 많은 송금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지어는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성공을 하면은 쌍방울이 대기업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잠깐 비추는 것까지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쌍방울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주장은 조금 경강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2019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완전히 그 대북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결렬이 되면서 네네. 북한이 돈이 아주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500만 불, 300만 불 해가면서 돈이 지금 옆으로 새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북한의 안보 위협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평화 운운하면서 아무리 이것이 뭐 그 북한 전체에 100억 원 정도 돼가지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런 식으로 새 나가는 것이 정치권에 의해서 만약에 감행이 됐다면 네. 과연 이게 자시할 수 있는 이슈인가 예. 그 부분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과연 무엇을 한 거냐, 무엇을 위해서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하나하나 따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검찰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송환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어제 진행됐던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까지 그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날을 세웠었는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뭐 의도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죠.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일하셨죠? 제가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독직 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자, 송고무장님. 왜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 앞에 부분에 고민정 의원이 앞에 부분에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가 조작 의혹이었고 이게 후반부입니다. 네, 그건 좀 뒤에 또 다시 할게요. 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것을 정진웅 검사 이야기를 하면서 정진웅 검사가 독직 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대법원의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가세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죠.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저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그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 징용 간 우리 근로자들 그것을 일본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고민정 의원이 저렇게 했는데 일단 저것서 뭐 고민정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연결시키는 것에 좀 억지는 있지만 전략을 제대로 짠 것 같아요. 저 부분. 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왜 그랬냐 해서 왜 했는데 저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고요. 자, 뭐 메인 이벤트는 이거였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한번 보시죠.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요. 뭐 연도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일어났던 거라고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21년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 말이 윤석열 좀 무슨 뜻인지 검찰총장과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시기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시기 이후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말씀하십시오. 예. 대답을 좀 하시라고요. 이해를 하시는지를 짚고 가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는 겁니까?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반을 제가 맞고 지금까지 반은 틀리다는 말씀드리는 이 팩트들에 대해서 틀린 사실이 있습니까? 파악해 보시고요.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시죠. 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선미 정비서관? 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라는 얘기도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한동훈 장관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해놓고 왜 제대로 뭐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 검사들의 책임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의 논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직을 유지하던 때와 직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 중에서 보면 그 시기가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압수수색 얘기가 나온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고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에는 미적지근했던 거 아니냐. 이것이 본질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시기를 물은 것은 문재인 정부 하이긴 하지만 당시에 검찰총장이 공석이 되고 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늦장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한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진 거를 왜 지금 와서 탓하느냐 이런 이제 그 지적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수사가 시작된 것은 맞다. 그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건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팩트가 틀리죠. 왜냐하면 윤 총장이 그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자신의 가족, 측근 이런 데에 보고조차도 받질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자기 라인, 이게 지휘 결제 라인에서 완전히 다 제외를 해버렸고요. 나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고 이거 다 못하게 뺏어가 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그 전에도 사실상 개입을 안 했는데 아예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갖고 뭐 해버리는데 그런데 지금 고민정 의원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으니까 저게 제대로 안 되고 뭉개졌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그 논리로서 얘기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2021년 3월 4일에 검찰총장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9일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만 1년 동안 그럼 또 뭐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 사건 제대로 수사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던 게 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서로 맞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승훈 변호사, 검찰총장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잖아요. 그 관여 못하게. 아니, 수사지휘권 발동을 왜 하겠어요?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법무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법무장관 돼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거 봤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건 뭐냐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맞춰서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수사지휘권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 쉽게 할 수가 없죠. 또한 문재인 대통령 때 고발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는데 왜 못했냐,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못했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수사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어. 지금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10개월 내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윤석열 정부가 판단하면
무혐의 처분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무혐의 처분하면 국민들이 믿겠죠. 아, 죄가 없으니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겠구나.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무슨 뭔가 있겠구나라고 특검을 발의하지 않겠어요? 발의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하도 민주당이 모든 데 갖다 대서 김건희 특검 모든 것을 그 맞불을 막 놓기 때문에 아마 저 과거 기사를 다 스크랩한 것을 다 찾아보고 다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공소시효 문제가 막 여기저기 막 걸려 있어가지고 그때 어떤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를 하다가 아, 이게 또 공소시효가 걸려서 수사를 중단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이것이 있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후의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그리고 또 그때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공소장에도 단 한 줄도 안 들어갔어요.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보통 그렇게 뭐 공모 관계가 하면은 공소장에는 들어갑니다. 검찰 수사에서.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모든 그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그 엄청난 그 혐의들과 이것을 등치시키려고 하니 이것이 과연 그 납득할 만한 일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구속 기소됐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1심 판결 곧 나죠. 그 결과 보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왜 안 하느냐 수백 번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한 근거가 거기서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자 쓴 거 아느냐 이렇게 묻고요. 그 왕세자가 한동훈 장관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입니까? 의원님, 이거 굉장히 얘기해 오래된 보세요. 얘기고요. 사적인 관 연락되지 않을 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부인하고 후배 검사가 지금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의원님, 그게 그렇게 일반화가지고 얘기하시는 아니 문제는 일반화가 아니고요. 아니라 저는 만약에 제가 검사라든가 수사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선배의 부인과 후배가 카톡을 했다. 이걸 어떤 관계라고 보았느냐? 아주 밀착 관계라든가 특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검사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걸 굳이 경찰한테까지 물어보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특수 관계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자 쓴 거 알죠? 의원님,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일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자첩봉했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권력의 실세로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들어 오셨어요? 예? 사진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거 질문하시려? 자, 있다는 저한테 겁니다. 지금 이런 질문 왕세자 써가지고 하시는 질문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참 그리고 걱정됩니다. 저는 자, 뭐 지금 정권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왕세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뭐 경제가 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른 야당 대표들과 함께 중지를 모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의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대정부 질의면은 아예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아무리 휘하되고 대중들의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본인들은 금배지 달고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런 질문을 하고 마치도 무슨 개그를 벌이듯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이 대정부 질의 있잖아요. 이 대정부 질의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의당 장영 의원과도 이 설전이 벌어졌는데 눈싸움이 있었습니다. 마약 수사 인력 집중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마약 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단속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인파 관리를 못한 것이다라는 인과관계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법무부의 마약 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할로윈 마약 단속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까? 예, 경찰의 마약 단속과 저희 단속은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그거를 추정할 만한 어떤 연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혼자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서 제가 말하는 시간은 어차피 예. 카운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의원의 말을 끊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어차피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 상하 관계를 가지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니죠. 토론이 맞죠.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자, 이런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승민 비서관님? 아니 근데 저는 장혜영 의원이 뭐 윽박을 지르거나 네. 뭐 본인의 지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뭐 협박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질문을 장관에게 전달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관의 태도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의원에게 보장된 시간을 뺏어서 본인이 이제 굳이 쓰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뭐 발언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캐릭터상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여러 설전을 벌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편으로는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하는 의원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어찌됐든 국회의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국민을 대리해서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너무 본인 정치를 하는 정치인 같은 태도 아니냐, 좀 무례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사실 장혜영 의원이 과도한 질문이나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뭐 아니면 뭐 비하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없었음에도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팩트 체크부터 하면요. 저기 상임위에서 질문할 때랑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임위에서 질문할 때는 질의응답, 문답 합쳐서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되는데 저 국회 그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는 의원 발언하는 것만 20분을 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뺏어 갖고 뭐 한다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때 보면 모든 그 민주당 의원들 또 저 정의당 의원들이요. 한동훈 장관을 격파할 만한 무슨 논리와 근거를 좀 갖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마약 수사 강조한 것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 된다. 그런 심증은 있겠지만 그 심증만 갖고 나와갖고 저기 얘기하니까 본인이 말문이 막혀갖고 더 이상 그 이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서로 날카롭게 째려보기만 하는 저런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 내에서조차도 경찰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 시스템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약을 담당하는 경찰이 이태원 인파 관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날 뭐 마약 관리 때문에 이걸 못했다 이런 식의 뭔가 그게 근거가 나왔는데 전혀 그 경찰의 편제라든가 그게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준비와 공부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동훈 장관 어떻게든지 좀 망신 주고 싶다. 그 의욕만 갖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임위와 이제 본회의장에서 발언 시간이 다르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시간을 뺏는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앞에서 영상에서 보면 장혜영 의원이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낚아채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죠. 뭐 어쨌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모든 초점이 한동훈 장관에게 쏠리는 그런 일이 있네요. 워낙 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고 한 장관도 지지 않고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오늘도 여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여러 가지 활동들 어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1심 판결문 내용이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조민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가 판결문 속에 이제 증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은 자녀의 장학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서 격려 차원에서 준 거다 이렇게 부인을 한 적이 있었죠. 보시죠.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해서 방황을 하였기에 지도 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도 교수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민정수석이었던 저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예, 자, 근데 가족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이렇게 조민 씨가 보냅니다. 그랬더니 부담 되겠지만 이게 아니고요. 자, 조용히 타라고 하니까 정정 교수가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 해라. 뭐 이런 글을 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민 씨가 이 장학금 수상하러 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이런 말을 했더니 조 전 장관이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강론위를 예상대로 엄청 망했다. 이런 문자를 또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환중 교수가 이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서로 모른 척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판결문에서 공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 씨는 어제도 유튜브 통해 자신은 떳떳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도 이 문제를 그 장학금 문제를 뇌물죄로 볼 것인지 그 심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환중 교수가 양산 부산대 병원 병원장이었는데 성적이 나쁜데도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려하는 차원에서 줬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뭐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노환중 교수가 교수의 컴퓨터에서 그런 게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지방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부산대 의과대 교수가 주치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노환중 교수가 내가 그 주치의 선정하는데 이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조국 민정수석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에 넘겨질 정도로 문제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녀간에 저런 그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또 그 어제 그 김호준 그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 이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조민 씨에 대해서 이름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본인의 얼굴을 다 드러내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종의 여론전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제 저는 다른 말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 본인과 본인 가족을 뭐 검찰, 언론 전부 다 가혹하게 다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언론뿐이 아니고 법원에서 이미 모친에 대해서는 4년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 벌써 대법원까지 확정됐죠. 그리고 1년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조국 씨에 대해서는 어제 또 최근에 2년. 또 그러면 법원까지 다 그걸 가담을 해서 그 일가를 지금 뭐 가혹하게 다뤘다는 것인가. 그리고 대학도, 학교도 이것 때문에 입학을 취소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온 사회가 같이 그 조국 일가를 가혹하게 다뤘다는 말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여론전을 펼칠 것 같은데 또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짜증스러운 일이 저는 벌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의사로서 자질 충분하다고 들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또 국민의 시각하고는 많이 동떨어지는 거지요. 사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렇게 된다라는 점을 좀 축원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질서나 사회적 가치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 나는
그 판결문의 그 설시는 매우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왔는데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서류 위조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떳떳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의사들의 성명을 소환해서 조치를 비판했고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의사생활 몇십 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운데 의사자지 본인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 이게 씁쓸하다. 이런 심경을 또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승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조민 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인이라고 보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5년을 선고받고 자신의 아버지가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조카, 부인 다 가족이 굉장히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조민 씨 저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조민 씨가 저 어린 나이에 아주 오랫동안 언론에 집중이 돼서 굉장히 도망다니듯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말을 하고 싶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뇌물과 관련해서 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 받은 것으로 해서 유죄가 됐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 내용이 다 카톡이 공개되다 보니까 가족이 완전히 좀 웃긴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핸드폰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같은 법무장관으로서 조국도 법무장관이지만 본인은 핸드폰을 다 뺏겼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비밀번호를 끝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든 또는 검찰의 법에 능한 사람이든 이게 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증거를 어떻게 뺏기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법무장관의 행태는 좀 비교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본인의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카톡이라는 것들 아니면은 문자라는 것들 이게 공개된 게 그럼 잘못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증거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들의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엉뚱하게 억대 후원금 모은 뒤에 캐나다로 지금 간 사람이 있죠. 윤지호 씨. 이 사람이 조민 씨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겼는데 뭐라 그랬냐면 제 삶과 가족을 무너뜨리고 거짓을 진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이 정말 악마 그 자체였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정우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자식을 둔 부모들은 남의 자식에 대해서 사실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 조민 씨 경우에는 7개의 스펙이 허위로 지금 재판부에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것의 파장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부모의 인식이라든지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나라에 왜 윤리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윤지호라는 사람, 그 경우에는 얼마나 논란과 파란이 많았는데 여전히 그러한 댓글을 남기는 거 보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굉장히 발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건 좋은데 과연 이들에게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쳤는가? 를 우리 스스로 지금 반성하게끔 만드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계속해서 등판을 합니다. SNS 통해서 조민 씨 비판 이어가고 있고요. 본인은 더 어린 나이에 거의 언론도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입국 출국하는 장면 다 일일이 다 플래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적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논란되는 게 뭐냐면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정유라 씨하고 조민 씨 대놓고 이제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품평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좀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민 씨가 뭐 개인적인 활동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반대되는 생각 가지신 분도 상당히 많은 것도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